자, 인공지능이 예술하는 게 가능한가? 저 하고 있잖아요.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좀 실질적인 질문을 던져볼게요. 제가 왜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할까요? 좋은 점이 뭐길래?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박지TV와 그리고 가치창조 제2 채널 둘 다 좀 해주세요. 실제로 제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그 부분에 가장 큰 장점을 꼽으라면 아마 저만의 패턴을 벗어날 수 있어서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면요, 배우 배두나 씨 늘 단발, 앞머리 고수합니다. 가수 성시경 씨는 발라드를 고수합니다. 슈베르트는 가곡의 왕이고요. 자기의 그 히트곡들, 막 겨울 나그네, 숭어 이런 것들 다른 악기 세팅으로 재활용하는데 서슴지 않았어요. 성공적이었던 방법을 반복하는 데는 저작권의 문제만 없다면 누구도 비난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게 그래요. 좀 예술가라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네, 그래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부분이고 자기 발전에 도움이 되겠죠. 근데 문제는 괴롭죠. 왜냐면 이게 항상 성공적인 이 꼴은 잘 팔렸던 이런 게 있는 반면 이 패턴과 또 예술, 그러니까 새로운 걸 해야만 해. 근데 이건 안 팔릴 수도 있어 라는 그 위험 부담, 이 사이에서 언제나 외로운 줄타기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평창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에 제가 이제 공식 홍보대사로 임명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야 했던 역할 중에 하나는요, 강원도를 대표하는 정선 아리랑을 가지고 그 강원도의 하얀 설원 위에서 펼쳐질 선수들의 땀과 눈물의 드라마를 막 국제적인 언어, 뭘까요? 음악으로 풀어내는 거였어요. 그래서 탄생한 것이 화이트 정선 아리랑. 잠깐 듣고 갈까요? 그리고 이후에 남쪽에 아리랑, 지혜 아리랑, 이거를 하나로 묶어서 남북을 잇는 한 아리랑으로 발전을 시켜서 요새는 연주 많이 하고 다니는데요. 아리랑을 클래식 악기로 담아내는 것은 어쩌면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음악가로서 진짜 의미 있는 일이었고, 지금도 한국 음악의 글로벌화라는 그 프로젝트, 이거는 저한테는 언제나 평생 할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하지만 언제나 문제는 늘 어떻게 그걸 가능하게 할 것인가 인데요. 자, 때는 바야흐로 2012년이었어요. 이제 세계의 이목을 이끌어온 여수는 아리랑으로 대한민국의 소리를 알립니다. 여수 엑스포 개막식에서 제 지혜 아리랑이 초연을 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비록 소소하지만 큰 성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 성공적이었던 패턴을 벗어나기가 막상 힘들더라고요. 한국 음악을 연주자적인 관점에서 맛깔나게 하는 것, 이거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거를 너무 제가 쉽게 이렇게 포기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포기도 안 했을 뿐더러 이렇게 한국 음악을 맛깔나게 하는 방법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이거는 거의 지난 10년간 제가 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고 고뇌하고 미친 짓도 하고 막 그렇게 한 다음에 이르게 된 생각이라고 꼭 밝혀두고 싶습니다. 진짜 괴로워요. 근데 그러던 중에 이제 2020년 코로나 블랙이 왔죠. 모든 공연, 이런 예술적인 활동, 이런 행보가 중지, 그야말로 스톱이 됐을 때요, 저희 한문텔 연구소는 이제 그냥 공연 기획사에서 이제 영상 제작 회사로 조금씩 전환을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에서 이제 새로운 임무를 맡게 됐어요. 뭐였냐면 6.25 70주년 장진호 전투 추모 공식 영상 제작하는 그런 의뢰였는데요. 여기에서 이
특별한 임무는 뭐였냐면 음악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데 이 장진호 전투의 상징이 뭐냐? 한미연합이잖아요. 한미연합의 의미를 살리는 게 특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과거에 묻히지 않고 현 시대적인 감각으로 살려서요. 이때 처음으로 활용한 게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이었고요. 이전에도 사실 활용하거나 시도해본 적은 있었지만 이렇게 진짜 실제 상황에 적용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제가 하도 막 그 장진호 이야기를 몇 번 해가지고 여러분 다 아시죠? 지금쯤은 다 영상 보고 오실게요. 보면서 이야기해요. 보면서 한국하고 미국의 전통적인 노래 100곡을 넣어가지고 알고리즘을 추출해서 거기에서 패턴에서 받은 모티브들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었다는 점도 이 의미도 우리가 확보를 했었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만큼 제가 짚고 넘어가고 싶은 포인트는요. 바로 자기 복제 탈피 이 가능성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저는 지난 10년간 어쩌면 제가 그렇게 무던히 노력해도 나만의 패턴에서 벗어나고자 막 날밤 새고 막 그러면서 아리랑을 편곡했던 그런 저한테 아니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이렇게도 해봐 하면서 저한테 약간 우렁각시처럼 아이디어들을 막 공짜로 그것도 막 뱉어주는 것 같았어요. 손을 내밀어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저는 이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가장 좋은 점이 있다면 그렇게 저의 어떤 패턴을 탈피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자, 패턴을 탈피한다. 창조, 창의력 이것과 가까워지는 느낌 없나요? 인공지능이 예술을 창조한다.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 볼게요. 인공지능이 예술을 한다면 인공지능은 공식으로 먹고 사는데 그럼 예술에도 공식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창조에도 공식이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예술적인 창조에 공식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인지과학자인 마거릿 보드는요, 창조력에 한해서는 사람이 연습할 수 있다고, 연마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 가지 공식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공식이 과연 예술적인 창조 이 영역에 있어서도 통하는 공식인지 한번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탐구적 창조력인데요. 모차르트는 바하를 공부했습니다. 베토벤은요, 모차르트를 우러러보면서 공부했어요. 브람스는 베토벤을 자신의 이상적인 모델로 삼았습니다. 이 세 사람들은요, 천재 작곡가들이에요. 하지만 각기 다른 시대를 열었던 작곡가들이고, 그리고 이 작곡가들은 자기의 앞서 있었던 기존의 작곡가들의 그 패턴을 자기 것으로 만들 때까지 어쩌면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하면서 탐구했고, 그리고 그 탐구의 결실로 새로운 음악적인 시대를 열어갔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술적으로 창조하는 그 탐구, 아니 그냥 탐구가 아니라 초절정의 깊은 이해의 탐구에 이르는 경지까지 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공식, 접목적인 창조력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뭘까요? 접목. 브람스 작품 중에 여러분 제일 딱 브람스 하면 떠오르는 곡이 뭘까요?
헝가리안 댄스죠. 브람스 작품 중에 대중한테 가장 인기를 얻은 곡을 꼽으라면 단연코 헝가리안 댄스를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전에 있었던 작품들, 그러니까 바하, 베토벤 작품 같은 거를 정말 자기 것으로 만들 정도로 뿌리 깊게 해석해서 자기 것으로 만든 후에 브람스는요, 헝가리의 전통적인 그 선율, 그리고 그 어떤 특징들을 자기의 예술적 작품에 접목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브람스는 자기가 배웠던 그 틀 안에서 있었다면 이후에 그 틀을 벗어나면서 그야말로 창조의 반열에 오를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이 세계적이다. 전 항상 막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게 제가 꼭 국뽕이라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솔직히 말해서 이 창조의 고통에서 막 몸부림치는, 그리고 몸부림치던 저한테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선율이 바로 아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저 한국 사람처럼 생겼죠? 한국인의 외모를 가지고 독일에서 태어나고 자라면서 가장 내가 차별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면 그건 바로 한국적이라는 것이었을 거예요. 클래식 음악가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내가 연주하는 악기가 과르넬이잖아요. 가장 그 명기 중에 명기. 어디에서? 유럽에서요. 유럽에서 태어난 히스토리가 서려있는, 영이 서려있고 막 얼이 서려있다고 하는 그 명기를 가지고 한국인의 한과 얼이 서려있는 이 동양의, 아시아의, 한국의 조그마한 나라의 아리랑이었기 때문에 과르넬이 클래식 음악에 저 같은 경우 한국적인 선율을 덧대는 작업은 더없이 창의적인 시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적어도 그때 당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서로 동떨어져 있는 그런 선율이었고 또 접목하기에 가장 동떨어져 있는 분야였습니다. 자, 보든이 말하는 창조력의 공식 세 번째, 변혁적 창조력입니다. 이게 뭘까요? 그러니까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거, 혁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혁신적인 방법으로 세 가지 공식 중에 이 세 번째, 변혁적 창조력, 이걸 꼽고 싶어요. 아니 말로 슈만은요, 그의 스승이었다면 절대적으로 안정적이게 맞췄어야 하는, 마무리를 지었어야 하는 화성 진행을 마치지 않고 내버려 둡니다. 이런 것들이 낭만파 음악의 시작이 되었고, 이렇게 제약을 깨는 시도에서부터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되었었죠. 슈만만 그런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쉔베르크도 이후 음계가 8개가 아니라 12개야 라는 가정하에 자기의 작품에 임하면서 또 다른 무언가를 창조했고요. 또 우리 가까이 있는 BTS는 어떤가요? 소형 기획사였기 때문에 결코 감당할 수가 없는, 뚫을 수가 없는 공중파 방송 출연, 이게 가장 압도적인 마케팅 채널인데 이거 대신 유튜브에 올인하는 그런 방법을 감행했죠. 이것도 뭐 약간 결은 다르지만 창조적인 행보였죠. 그리고 지금 어쩌면 이 방법은 인공지능 작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이 전반적인 기술을 도입한 수많은 융합적인 방법, 기획, 이런 거에 대입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애초에 이 변혁적이라는 단어가 내포하는 뜻은 굉장히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거든요. 상대적인 것. 그러니까 모차르트 시대에는 베토벤의 합창이, 또는 슈베르트 시대에는 슈만의 불완전 화성 진행이 변혁적 시도였고요. 쉔베르크 이전 시대까지는 음계라는 8개 음계 틀 안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 이 변혁적인 창조, 시도가 먹힌 다음에는요, 그 이후에는 더 이상 사람들은 똑같은 시도를 두고 변혁적인 거라고 표현하지 않게 되죠. 그러니까 더 이상 변혁적인 것이 변혁적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인공지능 이 기술을 도입해서 접목해서 융합해서 예술적 창조의 시도를 해본다면 누군가가 도전하지 않은 방법이어야 변혁적이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바인 거죠. 지금까지의 규칙,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다가 아닐지라도 부분적으로 바꿔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창조력, 이거를 우리가 탑재하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하는, 아니 실행해야 하는 공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 누구보다 공식의 만능인 인공지능에게 이 공식을 적용시켜 본다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다음 영상에서 이 주제의 결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